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6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6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계획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한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검찰 계획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 계획을 되돌아갈 수 없는 완성은 결국 국회의 사법계획안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내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내의 절대 다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만큼 이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과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당 합의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한 만큼 사당이 합의하면 개혁안 처리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님과 여야 대표가 오늘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안 처리를 두고 첫 번째 정치 현장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이 원하시는 선거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일본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째입니다. 일본 경제 도발은 오히려 자승자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여름 양국 관광교류 위축으로 인해서 일본의 생산 감소는 3,600억 원으로 우리 감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감소 역시 우리 감소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과 당정이 국민의 뜻을 받도록 빈틈없이 노력해온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백색국가 제의를 포함한 종합 대응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 수출 규제를 WTO 제소했으며 24조 규모의 R&D에서는 편성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한국당의 일부 이연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전 협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경원 대표 역시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해놓고 나서는 이제 이리저리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무산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며 국민은 정치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에 신의가 없으면 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은 검찰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D-18일입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께서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도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지만 18일이라는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또 정치협상회의와 별개로 다음 주부터는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상당 협상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검찰 개혁을 향한 광장의 열망은 이미 국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도 자체 개혁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 개혁에 임하겠습니다. 여야 모든 정당 지도자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참가를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입법 준비를 마치고 당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법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겠습니다.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조국 장관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장에서 훼손된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가 2022년 여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외교적 노력 덕분에 일본 정부는 관련 정도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우리와 일본도 53개국이 비준한 런던 협약 의정서에 근거해서 강제성을 띠는 결의안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 외교를 펼친 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유럽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핵심 원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이 앞다투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하락해서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국제통화기금이 급격하게 세계 경제 전망을 바꾸고 나선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1.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춘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가 경쟁력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의 종합 경쟁력을 지난해에 비해 2단계 오른 13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거시 안전성은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혁신 역량도 6위로 2계단 상승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 성장과 혁신 성장 정책에 대해 국제경제기구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시장 분야와 노동시장 구조는 각각 59위와 51위로 낮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공정질서로 상품시장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면 이 역시 더 높은 경쟁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서 국제 경제기구들을 이구 동성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대를 통해 수요를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인 예산 정책과 입법 활동이 필요합니다. 점차 심각해지는 세계 경제 하락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비상한 경제 상황에 맞춰 국회도 비상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은 현장 국정감사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유한국당은 작년 9월 28일에 신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표되었을 때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서 대법원장을 나오라고 했고, 결국 대법원장을 앞에 앉혀놓고 소통을 침박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언론인들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판결에 대한 비평, 평가 등은 국회가 할 수 있고 오히려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선거분립의 원칙에 맞는 국회의 권한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국회에서는 기존에도 이러한 활동이 계속 되어 왔었고, 지금도 법사위 회의를 보시면 판결에 대한 비판이 단골 메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도 당연히 판결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국민도 나라의 주인으로서 판결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여 비판하거나 또는 국민들이 비판하는 경우에 판결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안 된다 라고 하다가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너무나 진지하고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대하는 두 태도는 닮은 듯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판결에 대한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의 비판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인 반면에 이를 원론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판결에 대해서만은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만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인 분들께서도 이 두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는 의견을 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판결도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 결과를 두고 대법원장을 앞에 앉혀두고 호통을 쳤었고, 지금은 대법원 건물 앞에서 모여서 현안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선을 넘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 가능하지만 지켜야 될 선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논리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라든지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검찰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수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의 선을 벗어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선을 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에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다, 수사는 해야. 다만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고 적법한 수사 활동을 벌여라 라고 말해봤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서울대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2013년도에 근무했던 활동가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좀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고, 또 당사자들이 페이스북에 그 내용이 올렸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용이 아니라 피의자용 서식을 이용해서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환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소환한다라는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불상의 사건에 대해서 문의할 일이 있습니다. 즉 정해진 어떤 안건이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나와라 라는 식으로 소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처벌을 운운했고 모성을 지르고 했었다는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석한 변호인이 조서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적법하게 비례성을 원칙을 지켜가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언론인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검찰은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한 수사,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위법하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이런 수사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원 최고위원. 네, 박준희 최고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경찰 수사 반응과 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지금 박준희 최고가 말씀하신 유엔 인권정책센터 활동가의 증언은 검찰개혁의 이유가 인권 존중이고 목표가 인권 존중일 텐데 인권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가 조사 과정에서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 조사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투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몰랐고 어느 시점부터는 조홍동을 의심해 수차례 진술했으나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으로 증언을 조사에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데요. 최근에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의 평가는 나중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개혁의 방안 발표가 진정성과 신뢰성을 가지려면 아주 작은 데서부터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KBS 인터뷰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양쪽에서 다 이제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그걸 읽어보면 충분히 어느 쪽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저는 얘기하기보다는 KBS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한번 봤더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피해자에 대해 보도할 때 피의자에 대해 보도할 때 피의자가 내 가족이라는 하는 생각을 갖고 인권의 최대한 존중을 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경제포럼이 2019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이 13위로 지난해보다 9단으로 올랐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와 거시경제 안정성 분야에서는 계속 2위를 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거시경제 안정성 1위라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라고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프라와 혁신 역량이 6위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굳건한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최근에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조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새로운 벤처 투자가 2조 7,900억,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보다 25% 이상이 늘었고요. 벤처 펀드 결산액이 2조 1,800억으로 지난해보다 13.8%가 늘었습니다. 생명공, 분야를 보면 생명공학, 정보통신, 유통서비스가 합쳐서 72% 정도 되고요. 7년 미만의 창업이 7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벤처 창업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어제 삼성전자 4세대 디스플레이에 13조를 2025년까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셔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만들자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행보를 흔들림 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의 국민입니다.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는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반면에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는 70여 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 장관 동생의 기각 결정으로 그간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사법정의가 조금 정상화되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각 결정을 이유로 해서 문재인 정부 물론 사법부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오늘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노골적인 사법부에 대한 압력입니다. 도를 넘는 정치적 압박과 국민을 호도하는 부안무치한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노를 부추기고 정쟁을 일삼으면서 대화와 협상을 내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대표가 참석하는 정치협상회의마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검찰개혁을 발목 잡으려 의도가 아니라면 야외 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지구입니다. 오늘은 아베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거지까지 한데 모여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한일 양국은 WTO 제소 후 첫 정식 협의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 아베 정부는 결자해지하는 태도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술 자립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정치와 외교에서 소통을 이어나가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소재부품 장비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에 최근 5년간 763명이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 가이스트 포항공대를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출신 현황을 보면 2015년 충남대 1명, 2017년 원광대 1명입니다. 5년간 763명의 입학생 중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단 2명입니다. 지나치게 적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입학 연령을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41세 이상은 단 1명도 없었으며 35세에서 40세 사이의 입학자 역시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2019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 현황을 보면 152명의 입학생 중 28세 이하가 147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로스쿨 입학 전형을 보면 법학 적성시험 60점, 학업 성적, 대학 학점이죠. 60점, 정성평가 80점, 면접 5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로스쿨 응시생 중 대학 학점과 법학 적성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5년간 2명밖에 없었을까요? 41세 이상 로스쿨 응시생 중 대학 학점과 법학 적성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5년간 단 1명도 없었을까요? 저는 이상합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나 나이가 많은 응시자가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을 잘 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서울대 로스쿨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대 로스쿨이 그동안 비수도권 대학 출신과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사실상 차별해온 결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을 법률가로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대학 육성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 현황을 보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 로스쿨은 우리 사회 학벌 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대 로스쿨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과 나이 많은 응시자를 사실상 차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학벌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에서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울대 로스쿨은 입학 사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교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왜 이렇게 비수도권 대학 출신과 나이 많은 입학생이 없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 사정과 관련한 자료 공개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수 지구입니다. 네,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도청 소속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합의를 했습니다. 100일 넘게 이어져 온 그런 극단적인 사태 실마리를 갖게 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끈질긴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정쟁 속에서도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챙기기와 갈등 조정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을지로위원회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민주노총 소속의 톨게이트 노동조합과도 또 계속적으로 더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만 노사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일부 합의에 이뤘고 앞으로도 또 남은 그런 확산을 계속해 나가서 마지막 매듭이 잘 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8일 최 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건으로 경찰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로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문정 부장검사가 공무서 위조 의혹으로 김순남 전 검찰총장을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역시 검찰의 제19 감싸는 행태가 또 드러난 것입니다. 온 국민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검찰의 이러한 형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 여론인 만큼 국민의 눈치조차 보고 있지 않는 검찰의 행태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이 변화의 흐름을 검찰이 제대로 이루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어떤 이런 흐름을 국회가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28일 검찰개혁 관련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 심사 기한이 종료되면 10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됩니다. 더 이상 끌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한 상정과 처리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제에 자유한국당도 책임 있는 태도로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지구입니다. 지난 7일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ITUC AP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총회에서는 노동자의 힘 구축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시아 태평양을 향한 길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홍콩 및 인도의 노동법 계약 저지, 호주 공정노동법 규탄, 아프가니스탄 노총 탄압에 대한 규탄과 한국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이룬 수납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는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들은 노사 간 대화로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또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총회에서 의미 있는 규약 개정이 있었습니다. 전체 총회 대표단 구성에 여성 비율을 포함시켜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제노총은 2019년 여성 노동자의 성평등 실천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여성 노동자를 대표한 연설에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동시장 내 임금과 승진 등
성별 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아이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 보수에 관한 조약 기준과 고용노동부의 근로박동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이러한 법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3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들은 일터와 가정에서의 평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만이라도 동등하게 분배된다면 여성은 일자리에서도 성취감과 경력이 자연히 구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최고위원입니다. 예, 오는 16일이면 박정희 유신 정권의 종말을 보하는 11.6개 단초가 되었던 부마민주항쟁이 40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부마민주항쟁의 40주년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인 만큼 정부 주관의 기념식이 16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내일부터는 전국 민주시민 합창 축전과 민주 대동 큰잔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대회와 또 민주음악제들이 펼쳐집니다. 4대 민주항쟁인 부마항쟁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오는 19일 제주 4.3 사건과 함께 국가폭력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었던 여순 사건이 71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은 아직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